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4주 차네요. 예,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얼른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는 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금 뭐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저도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또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대구는 아무래도 봄이 짧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4주차여 가지고요. 이제 그 지난주에 7장 사회복지 행정론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8장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사회복지 행정 관련된 이론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관료제 이론이 나왔어요. 관료제 하면은 우리 피라미드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우리 그 대표적인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어떻게 하면 큰 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까 하면서 나오게 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피라미드 구조다 보니까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도의 분업화, 각자의 할 일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인간관계가 좀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상명하달식의 이제 권위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들이 이제 좀 존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전적 이론인데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었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관찰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이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장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많이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된 이제 이론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생산성에 극대화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을 하는 조금 비인간적인 좀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관료제나 특히 과학적 관리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나오게 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학자가 처음에는 이 그 이론을 만들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똑같이 과학적 관리론처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호손 그 전기 공장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이 실험은 실패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과학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불필요한 거 없애버리고 한다고 해서 그 공장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태도와 감정을 강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메이어는. 이 딱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이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때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까 보니까
그 서로 간에 인간이죠. 인간관계가 돈독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면은 일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관계가 좋으면 또 좋을수록, 또 일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잘 하게 되더라. 그냥 단순하게, 어, 막 쪼듯이 관리를 하고 기계 부품처럼 대하는 과학적 관리론처럼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서적인 것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 이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이제 책의 이론. 우리 그 조직은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 단계의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 단계가 막 이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생산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관리 단계까지 해서 각각의 이제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이 이제 해야 될 이제 역할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고 해야지 그 조직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그 역할이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직의 이제 목표를 얘기했었죠. 미션을 이제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표가 왜 있는 것인가? 이 목표로 인해서 이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뭘까? 조직의 지침의 근거를 이제 지침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우리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응? 그렇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이제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효과성 측정은 우리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조직이고 집단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목표가 제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원리를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6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층제는 각 계층마다 어, 해야 될 일이 어떠한 역할과 이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종사자의 두 사람의 에, 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 사람의 상사만 있어야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받게 되면 명령에 혼선이 생기겠죠.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명령을 좀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이 어,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선에서 좀 줄여서 한 사람이 4명에서 한 5명 정도까지만 이렇게 통솔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업무 조정이라든지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해서 갈등이 좀 어, 덜 생기게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 조직 편성의 원리, 조직도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상하, 이렇게 조직이 넓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이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급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과 소비자, 서비스 받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조직적인 이제 장치를 이제 전달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체계의 이제 주요 원칙, 마지막입니다. 8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제가 2주차 교환인가? 1주차 교환에 얘기를 했는데, 2주차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건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모르는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 뭐 의료적인 거, 영양학적인 거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가지는 욕구는 그 한 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떠한 한 가지 원인으로만 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속성의 원칙은 한 번 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를 변경을 할지, 서비스를 늘릴지, 줄일지, 계속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통합성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기관이 뭐예요? 만능이 아니잖아.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다른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평등한 거 뭐 다 평등하게 동일한 욕구 가진 사람한테는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책임성의 원칙. 그 책임성은 뭐예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이제 따진다고 그랬죠. 그 서비스가 이제 어떠한 서비스 제공하고 어떠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데 그거를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의 원칙.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고 하더라도 내가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접근하기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나 여러 정보적으로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얘기를 했었죠. 공적인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은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이제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대구광역시청, 그 다음에 거기 그 구청, 그 다음에 제일 말단에 뭐가 있겠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달 체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들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 뭐 민간 단체 이런 것들 다 여기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7장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 어떠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정책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정책을 서비스로 어, 전환 전환시켜주는 애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조직 관리,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조직에 들어가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서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이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배우실 거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사회복지 정책 8장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Y 클래스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 정책, 목차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서 하는 이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영역도 한번 볼 거고요. 그럼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제공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복지국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야 정부에서 표방을 하는 것이 복지국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추구하는 방향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니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한번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서구에 흔히들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었던 다른 나라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볼 건데요. 먼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사회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랑 혼선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 어, 사회복지정책, 그러니까 사회정책, 외국에서는 이제 사회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사회정책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어딜까? 어,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볼 국가의 사회정책은 이제 독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립이 된 독일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건 다른 나라보다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는 늦게 됐지만,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그게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팽창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독일은 유럽에서 거의 영국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은 EU라는 자기들의 경제적 공동체가 이제 연합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화를 이제 화폐를 쓰잖아요. 그것도 거의 독일이 거의 다 관장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의 맹주는 독일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처음 이 사회 정책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회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이 시기가 언제냐면, 1883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도 더 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라고, 아실 건데요. 그 당시에 그 19세기, 그 19세기 말에 이제 이러한 사회 정책이 이제 독일이 처음 시행이 됩니다. 그냥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해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독일에서
1883년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884년에 산재보험,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산재보험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독일은 건강보험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889년에 노령 폐질연금.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폐질이 뭐예요? 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 생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연금이었어요.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일종의 고용보험이라든지 어떠한 연금, 그 국민연금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회정책,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어, 어떻게 시작이 됐냐? 어, 이러한 산업사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없었던 나라죠. 산업사회라는 게 없었고 이 당시 1883년에 우리나라는 조선이었었죠. 조선. 그래서 서양 문물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막 쇄국 정책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물이 좀 늦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서구의 나라들은 이런 18세기, 19세기 이제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도시에 대규모 공장, 대규모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장이 생겨나게 되면 뭐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처럼 무슨 로봇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한두 명만 관리하다가 10명, 1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 노동자들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하다 보면 뭐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쵸?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노령폐지연금. 어째 보면은 이 그 독일은 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사회 문제, 사회 문제에서 특히 이제 중요시 여긴 것이 이제 어, 노동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하잖아요. 나라가 쭉 성장을 하는데 이 그 산업자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거든. 이 노동자가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이 그 독일의 19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사회 정책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서 이러한 사회 보장, 보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미 다 했던 거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일은 사회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분배적 사회 정책론이라든지 사회주의적 사회 정책론은,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 여러분들, 이거 다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뭐, 같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돈 받아가고,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생산 정책적 사회 정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종의 지금 얘기를 하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추가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자본을 축적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공장을 더 짓고 뭐 노동자 더 많이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반면에 분배적 사회정책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옛날에는 19세기만 해도 계급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귀족과 평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와 일반 평민이 있었고요. 이런 사회 계급 간에 이제 이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똑같이 나누자. 좀, 똑같이는 아니고 좀 분배를 좀 잘 해보자. 분배를 잘 해보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분배 사회정책, 분배적 이제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했었던 이제 건강보험, 산재보험도 일종의, 분배적인 이제 사회정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회주의적 사회정책론은 이 시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어, 그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가 돼서 러시아가 됐는데요. 그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었잖아요, 그지? 사회주의가 무너진 거죠. 자, 사회주의는 결국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나, 열심히 일을 하나, 하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져가는 거. 다 똑같이. 돈도 똑같이 받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그게 사회주의거든. 이제 그게 이제, 어째 보면은, 그, 가장 이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얻게 돼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어, 1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놀면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뭐예요?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돈은 똑같이 받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사회주의는 지금 그 소련에서 했었던 그 사회주의랑 약간 좀 틀리다. 과도기적인 이제 사회주의인데요. 어쨌든 간에 좀 똑같이 다 나누자. 막 이러한 좀 더 극단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독일은 이 노동 문제를 주로 다뤘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영국과 미국의 사회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똑같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단어는 없고 사회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의 사회 정책이 지금의 현재 사회복지 제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앞에서 했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적인, 우리 그 사대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건 독일이지만 영국은 그 사회 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데는 또 어찌 보면 또 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서비스 또는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상담을 해주고, 뭔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소득보장. 뭔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기초 생계를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정책이다라고 이제 영국과 미국은 사회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공부조가 이제 들어가고 어, 사- 여러 가지 건강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주택. 공공부조는 뭐가 있어요? 공공부조.
어,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라든지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뭐 아동수당제도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구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건강 및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이제 여기 얘기한 거고 주택은 이제 펜션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아니면 또는 장애인들 임대주택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독일과 영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독일은 계급 정책, 그러니까 계급의 이제 갈등을 좀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노동 정책에 좀 중심을 맞춘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로서 어떠한 복지 서비스들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거기 영국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좀 제공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배우면서 사회복지 발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어,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1930년에 미국은 뭐를 만들게 되냐면 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사회보장법. 이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뭐냐? 국가에서 국민들을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전에 지금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하다. 가난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냐? 가난하다. 이제 빈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빈곤을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서구 많은 나라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빈곤한 사람들이 줄질 않고 계속 많아지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사회 어, 정책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 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이제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정책. 결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 옛날에는 이 빈곤이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 책임이 아니다. 이건 사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회 문제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 정책을 이제 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일과 영국과 미국의 이제 사회 정책을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 하는 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유명한데요. 베버리지 보고서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지 많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서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베버리지 보고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뭐냐면 이 베버리지라는 이 사람이 영국은 어, 왕국이었었잖아요. 그쵸? 왕국,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그쵸? 여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실에다가 이제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베버리지 보고서인데요. 이 베버리지가 만든 이 보고서가 하는 게 뭐냐면 영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처음 얘기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5대 사회 악이 있다. 그러니까 영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5가지 걸림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빈곤, 빈곤한 거.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불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 뭐 지금이랑 약간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옛날이니까요. 거의 한 80년 전 얘기니까요. 이 시기에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이 5가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5가지가 5대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사회악을 해결을 해야지 영국이 복지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사회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죠. 사회 보장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빈곤은 뭐예요? 소득 보장. 뭔가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줘서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질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이 자꾸 나. 의료 보장을 해주자. 그리고 무지. 그 글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뭔가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야지 직업도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보장을 해주자 국민들을. 그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 주택 정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태.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뭐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베버리지가 이 5대 사회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회보장 정책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우리가 협의와 광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광의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광의는 넓은, 그 다음에 협의는 협소하다지. 협소, 좁은 의미. 그죠? 먼저 협의 사회복지, 좁은 의미의 복지 정책은 뭐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소득보장, 그 다음에 건강보장, 주택,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사람에게 직접적인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얘기하죠. 영국이 이제 처음 이제 여기 하게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광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오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영국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육도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조세.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돈을 더 물리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 내. 그래서 그거를 더 걷어서 조금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정책. 이 7가지 광의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7가지 영역으로 하고 협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으로 보면 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보장은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연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각종 수당, 뭐 기초생활수급보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건강은 뭐 건강보험제도, 뭐 이런 것들. 그 의료보험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다음에 주택은 이제 공공임대, 뭐 국민주택, 뭐 국가에서 집을 져가지고 싸게 팔기도 하고, 국가에서 지어놓은데 돈이 없는 사람 들어와서 살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은 뭐 어린이집 보육이라든지 뭐 학비 지원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는 아까 얘기했고 노동은 뭐 고용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임금 보장, 뭐 최저시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건강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지, 주택,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기 일곱 가지 중에 한 분야일 뿐이에요.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만 사회복지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역이 굉장히 커요. 크게 보면 사회복지 정책으로 보면은 뭐 주택, 교육복지, 노동복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야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분석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길버트와 이제 테렐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를 한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할 것? 여러분들 그 급여라고 해서 월급쟁이들이 이제 받는 내가 월급여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급여고요. 어떤 물건도 급여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뭐 바우처도 있고 증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급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자원, 돈, 현금, 현물 서비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뭐 서비스, 현물, 현금 어떤 거 해줄 건데? 뭘로 줄 건데?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자, 돈을 줄 건데 돈을 뭐 돈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뭐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건데? 예. 그래서 현금으로 제공할 거냐? 뭐 현물로 제공할 거냐? 서비스로 제공할 거냐? 자, 어떤 거 줄지는 이제 정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떤 거 줄 건지를 정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누구한테 줄 건데? 누구? 누구에게 제공할 건데? 누구한테 줄 건데? 그냥 내 맘대로 줘. 그냥 뭐 장애인한테만 줘. 그럼 장애인도 많잖아요. 그지? 장애인도 그 유형도 많고. 그쵸? 상태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공할 건데? 어떻게 줄 건데? 뭐 줄지 누구에게 줄지 정하고 나면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 건데.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재정. 그거 뭐 현금, 현물, 서비스 제공한다 하는데 그거 무슨 돈으로 줄 건데 어떻게 충당할 건데 땅 파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 저 코로나19 요 지금도 뭐 재난지원금 해서 뭐 대구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고 막 한다 하잖아요. 여기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 그치? 국민의 세금인데 어떤 돈? 국민의 세금도 종류가 많아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에서도 종류가 많죠. 뭐 교육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급여. 첫 번째 단계가 급여로 무엇을 제공하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현금. 현금은 뭐예요? 돈, 머니.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급여가 현금이다.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100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10만 원은 신발을 사고 10만 원은 먹을 거 사고 10만 원은 뭐 옷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20만 원은 뭐 뭘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맘대로 자유롭죠.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를 받게 되죠?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대표적이고 선생님은 뭐 사학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질병수당 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있는데 그다음에 뭐 산재보험 산재보험에서 이제 일하다 다치면 이제 돈 받는 그런 보험들.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아니면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그럼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제공되는 실업급여. 그다음에 공공부조나 앞에서 얘기했던 뭐 대표적인 기초생활 수급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 안에 이제 아동수당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 그 양육수당 들어보셨죠? 양육수당. 어, 여러분들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낳고 나서 이제 아이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면 국가에서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줍니다. 어, 그 12개월까지 20만 원,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15만 원, 그 다음부터 10만 원 줘요.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우리 지금 무상 보육을 하잖아요. 무상 보육을 하니까 그 돈 안 내고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우유값이라든지 특할비라든지 별도로 돈 내요. 말 그대로 보육료만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을 받을래, 어린이집 보내서 무상보육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이 양육수당이라는 개념은 집에서 아이 키우니까 돈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육수당이랑 다르게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뭐, 또 뭐, 선거 공약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 주게 됩니다. 10만 원. 매달 10만 원. 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받으시게 되는 게, 처음에는 집에서 애 돌보니까 뭐 완전 갓난애기 어린이집 안 보내잖아요. 보통 한 1년 동안은 엄마가 육아휴직 해가지고 키우거든요, 집에서. 그럼 양육수당 2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 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수령을 할 수 있어요. 그 통장에 돈으로 넣어줘요, 돈으로. 그럼 그거 가지고 애 키우는데 이제 돈을 써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현물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 돈이 아니야. 어째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의료 서비스. 어떠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현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뭐 무료 급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임대주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에너지 뭐 전기요금 할인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우리나라 뭐 직업훈련 뭐 무료로도 해주잖아요. 그죠?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돈은 아니야. 그렇다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런 게 이제 현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증서, 요게 이제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 바우처. 이게 뭐냐면 현금과 현물의 중간이야. 현금과 현물의 중간. 돈도 아니고, 무슨 현물도 아니야. 좀 애매해. 그럼 이 증서가 이제 바우처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각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드립니다. 100만 원씩 주면서 자, 이 100만 원 가지고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쓰세요. 딱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00만 원을 진짜 공부하는 데만 딱 쓸 거예요. 딱 책 사고, 응? 아니면 태블릿 PC 조그마한 거 사서 쓰고, 어? 딱 해가지고 100만 원 딱 맞출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100만 원으로 공부하는 데만 쓰세요 하면 그렇게만 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는 100만 원 주면 와 이거 왜 땡 잡았어? 하면서 바로 옷 사고 뭐 신발 사고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목적으로 이제 돈을 쓰세요 했는데 딴 데다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우처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주지는 않는데 어디 가서 뭔가를 살 수 있고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 무상 보육을 하잖아요. 무상 보육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료를 어 내가 가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도 결제가 되니까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요. 근데 뭐예요? 국가에서 돈을 그 카드 안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현금으로 뽑아 쓰지는 못해요. 현금으로 뽑았으면 내가 딴 데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가에서 돈을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그 카드, 그 증서, 바우처가 어, 특정 정한 곳에서만 결제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사랑 카드, 산모 도우미 카드 뭐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이제 뭐예요? 바우처. 어, 산모 도우미 고용하는데 우리가 지원 얼마 해줄게. 그러면은 산모 도우미 쓰고 나서 결제하는 데만 결제가 되지 마트나 이런 데서 결제가 안 되게 해놓는 거예요. 응? 그치?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증서. 그러니까 원래는 본래 목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자꾸 딴 데다 쓰니까 증서 이 바우처 형태로 만들어서 특정 거기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식품권을 해서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막 수급자 막 할렘가 그 사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식품권을 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음식을 사고 식재료만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회. 뭐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동일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동일한 기회. 뭐 학교 입학을 하는데 장애인이어가지고 입학하기 힘들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요즘에는 취업을 하거나 학교 입학을 할 때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예 특례 입학 뭐 별도 전형이 있죠. 오히려 더 이렇게 저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뭐예요? 기회를 더 부여를 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야 그 기업들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게끔 만드는 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급여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력은 이러한 사회 구성원, 뭐 장애인이든 뭐 노동자든 여성이든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그
일종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 단체들, 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왜 생겼겠어요?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니까 서로 뭉쳐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권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 권력도 급여의 형태의 하나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권력을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 그러면 어떤 거 제공할지는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제공을 할 건데 누구에게 제공을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여기에 야, 이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자 원하는 게 뭐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래서 뭐 거기 대표적으로 뭐 재분배 문제라든지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할 건데 어떻게 줄 건데? 그냥 다 줘요? 다 주고 싶은데 뭐야? 돈은 한정돼 있잖아. 그쵸? 그래서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일종의 자격 조건,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보면은 뭐 대구에서 뭐 거주 기간 몇 년 이상이 돼야 되고 어 뭐 인구학적으로 뭐 대도심은 뭐 얼마까지 뭐 농어촌이면은 얼마까지 뭐 기여를 얼마 했는지 근로 능력이 얼마 되는지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걸 많이 보죠. 소득과 자산을 많이 보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돈 안 줘요. 돈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뭐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자격 조건을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이러한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걸러가지고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누구한테 줄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줄 건데, 어떻게 서비스 제공할 건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 행정의 그 했던 전달 체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전달 체계.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계속 중복돼서 나오게 되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죠? 얘네들 혼합, 정부와 민간의 혼합, 완전 민간,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어, 국가에서 직접 할래. 중앙정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할래. 아니면 완전 지방정부면 대구시에서 직접 할래.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돈 70 내놓고 대구시에서 30 내놓고 그거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할래? 아니면은 정부에서 50 내고 민간에서 50 내서 같이 할래? 아니면은 정부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아예 관여하지 않고 민간에서 100%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여기 그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재정. 자, 그러면, 자,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돈 주고 서비스 제공하고 다 좋아.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건데?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서비스 제공하고 돈 나눠주는데, 1,000억이 든대. 지금 코로나도 지금 하는데, 뭐, 몇 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예? 땅 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뽑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재원을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크게 공공과 민간. 우리가 사회복지는 항상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항상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에서는 일반 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 비용,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예산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 우리들 국민들이 내는 전체적인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세금들. 그 세금 가지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뭐 주거급여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보험. 우리 사회보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뭐, 여기 지금 다 나오네. 예, 그런 보험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험은 뭐예요? 공짜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을 이제 그 우리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뭐 그 취직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뭐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취직을 하시게 되면 이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 200만 원 월급이다 해서 2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세금을 뗍니다. 아, 이러한 일반적인 세금도 근로소득세를 떼고요. 근로소득세, 어, 근로소득세 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를 뗍니다. 국민연금 얼마. 그래서 산재는 뭐 그 회사에서 다 내주니까 상관없고 고용보험료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그래서 실제 내 월급이 200이라 해서 2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한 2, 30만, 한 30만 원까지 아니에요. 한 20만 원 떼야 돼요. 20만 원. 20만 원 정도 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분 재원의 이제 조세 비용, 요건 조세 감면. 원래 100만 원 낼 거 50만 원으로 깎아주는 형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직접 주기는 뭐 한 것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 전기요금 할인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의 뭐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라든지 전화요금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의 재원, 민간 부분의 재원, 민간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사용자 부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에 여러분들 다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밑으로 피보험자로 돼 있으셔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공짜로 치료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내 치료를 받고 나서 돈 몇천 원 내죠. 그게 이 사용자 부담금이에요. 사용자 부담금. 뭐 본인 부담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용자 부담금. 자,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서비스 뭐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공짜가 아니죠. 임대주택도 관리비 내야 돼요. 내가 이용료, 사용료. 그런 거 이제 주택 서비스. 그 다음에 자발적 기여가 이제 흔히들 얘기 많이 하시는 이제 후원금, 기부금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후원금 뭐 이런 것들 뭐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복지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복리 서비스들을 이제 여기 기업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부분으로는 이제 뭐 공식적이지 않은 거, 그냥 사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우리 애를 돌봐야 돼. 우리 애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 애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맞벌이야. 맞벌이면 누군가는 애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물론 긴급 돌봄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까이 사는 우리 엄마나 아니면은 뭐 장모님이나 아니면은 내 친구나 이웃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민간 부분의 이제 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을 충당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재원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가에서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어,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 문제의 형성. 사회복지 문제가 무엇인가? 일단은 뭐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있어야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문제를 정책 의제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국가에서 그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 문제의 형성. 먼저 어, 사회복지 정책으로 가기에 앞서서 사회 문제로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 노트북을 가지고 싶어. 나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컴퓨터 지금 이 노트북이 쓴 지가 오래돼서 노트북을 빨리 바꾸고 싶어. 그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에서 해결을 해줄까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잖아.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상당수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돼. 이걸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 왜? 국가에서 할 거니까. 그렇죠? 뭐 10사람, 100명 가지고는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주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사회 문제가 아니죠. 부정적인 어떠한 이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너무나도 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문제로 야 저거는 진짜 문제다. 저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 소셜 액션,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론화가 돼야지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회 문제로 인정이 되고 나서는 이거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을 하는,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제 정책 의제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오면 사회적으로 쟁점이 이슈예요. 이게 진짜 이슈화가 될 수 있겠냐? 진짜 이슈화로 돼서 이게 지금 진짜 굉장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자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공중의제, 어,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공공에서 중하다고 여기는 이제 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그 정부의 의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의 의제로 전환이 되면 이제 정책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이게 앞 단계에서
이 정부의 의제로 되고 나면 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노인이 지금 많아졌어. 자, 이 노인 정책을 빨리 펴야 돼. 노인 정책을 어떻게 필 건데? 노인 정책을 그 노인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출산이 문제예요. 저출산, 아이를 너무 적게 낳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2, 0.9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뭐 노인복지론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될 아이의 숫자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0.9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한 명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명, 세 명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을 지금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뭐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보육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식을 할까? 그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 거예요.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하나 고를 수도 있고 여러 개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실제 이 사회복지 정책을 실제 시행을 하는 거죠. 집행이 시행이에요. 자, 근데 이 시행을 하는데 우리 시행한다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그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뭐 그동안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보통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뭐 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뭐를 하냐? 어, 시범으로 뭘 한다든지 시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남구의 시범 사업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어,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는 지금 그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쪽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뭐 이런 거죠.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거죠. 시범 사업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뭐가 문제인가? 뭐를 보완할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자원을 파악해야 돼. 자, 우리가 어떠한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금이든 현물이든 바우처든 뭐 기회든 간에 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돈이 들어가요. 그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우리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0억이라고 쳐요. 100억이면 뭐 1000명한테 이 서비스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000명한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나머지 9,000명은 서비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데 충분한 자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감대 당연히 형성이 돼야 되고 관료주의. 그래서 관료주의 글씨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된 이 관료제 배웠었잖아요. 행정론에서. 굉장히 사고가 경직이 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변수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돌아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좀 땡겨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관료주의 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평가. 아, 평가를 왜 해야 될까? 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뭘 잘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국가에서도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뭐 물론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럼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100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보는 거죠. 뭐 90까지 했냐, 100까지 했냐, 110까지 했냐, 아니면 60까지 했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야, 이거 왜 이렇게 60이 나왔어? 100을 달성해야 되는데. 야, 왜 이렇게 저조해? 야, 뭐가 문제야? 문제를 파악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낫게끔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도 어, 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을 하는 과정이 을 거쳐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을 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뭐 국회의원이다, 뭐 구청장이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바로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문제, 어,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정책 문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최선의 정책을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가지는 않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은 뭐 바로 그냥 어, 결정을 통해서 집행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조금 잘못되는 것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국가, 우리들이 복지국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지국가는 그러면은 뭐 어떤 나라들을 복지국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일까?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